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우울하고 몸이 아프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떤 신앙인의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2강, 나와 타인의 마음 헤아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인데 왜 우울증에 걸려요? 라는 게 부제입니다. 왜 걸릴까요? 그냥 찾아오는 거라고 그때. 지난 강의를 잘 복습하셨습니다. 네,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왜 걸려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직접 본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신앙인이라고 우울증이 안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서. 솔직하지 못해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야, 자기한테 솔직하지 못하네. 오늘의 주제예요. 네. 한국인의 우울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우울한 걸 몰라요. 우울증 환자 중에 병원 와서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황당하게 우울증 환자인데 잠이 안 와요. 허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네, 배가 아파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를 모르는 문화, 이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문화 특이적인 질병도 있어요. 화병이라고 해가지고요. 화병. 나 사실 그거 심한데. 공황장애랑 화병이 닮아 있어서 공황장애 얘기가 있을 때 화병 환자들이 많이 나 공황장애 아니냐 이렇게 찾아오셨었는데요. 스트레스를 몸으로 누적시켰다가 그게 이제 몸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마음 힘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쌓여 있다가 팍 터지는 겁니다. 완전. 예전에 방어기제 이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가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론이 있어요. 힘든 게 마음에 쌓이면 쌓여 있다가 그게 터지면 병이 됩니다가 아니고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어떤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게 정말로 그런 거구나. 오늘 이 시간 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명언을 들어봤었는데요. 사실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반대로? 예. 보게 되면. 보게 되면.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헤아려 보게 되면. 헤아려 보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감히 사랑하게 되나니 사랑하고 나서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오늘 이 얘기를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을지를 보고 싶어요. 예. 아, 내가 내 마음. 정신과 의사는 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정신과 의사마다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 심리 교수님들을 만나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각 심리 교수님의 학파에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창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학파에 창을 내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한 학파,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시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심리 상담가라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마음의 어느 방향이든지 창을 하나 내서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거는 도움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한혜성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 어떤 방향으로 창을 내서 어떻게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저의 비기 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기대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쉽게 만들어 놓은 저의 비기입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BPSS 모델과 마음 헤아리기 이론으로 환자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BPSS,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몸의 요인, 마음의 요인, 사회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의 줄임말입니다. 한 사람을 살펴볼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환경과 영적인 요소까지 잘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헤아리기, 그 사람의 마음을 찬찬히 헤아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BPSS 모델과 마음 헤아리기 모델을 통해서 환자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크리스찬 의사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환자가 들어오면 저는 그 환자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환자를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참 치료자는
이분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치료자 되셔서 저를 통해서 이분을 치료하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자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그림을 그리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꼼수 쉽게 그런 네. 말씀 되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고민이. 쉽게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비기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음을 헤아리자 그랬는데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는 나와 남의 마음을 마음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네. 멘탈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정신화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연대의 석종호 교수님께서 번역한 마음 헤아리기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마음 헤아리기는 다른 사람이나 나의 말이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 깊이 있는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도에서 그런 것이 시작됐는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남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네, 이 순간에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때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의 의도나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내가 진짜 뭘 원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을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마음 헤아리기를 하려면 기본적인 능력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관점 취하기라는 겁니다. 관점 취하기.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입장 바꿔 생각하기. 예. 좋다.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입장을 샤샤샥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의 입장, 내 입장, 옛날 입장, 지금 입장, 그때 입장 이렇게 입장을 싹 변경해 가면서 그러면서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공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공감. 네, 공감은 주로 남에 대한 거예요. 네. 마음의 헤아리기는 나와 남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거라면 공감이라는 거는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 네. 반대로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 마음 챙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마음을 챙기자, 명상을 통해 마음을 챙기자 하는데 그때 마음 챙김은 보통 나 자신에 대해서고 또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점 취하기는 연습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예.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셀리와 N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을 할 때 빨간 머리 아이가 셀리, 노란 머리 아이가 N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 A, B라고 할게요. 네. A라는 친구가 바구니에 공을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N이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A라는 친구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공은 어디에 들어있죠? 바구니예요. 바구니에 다 쫓아오고 계세요. 네. 바구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 간 사이에 B라는 친구가 크크크 하면서 네, 바구니에 있는 공을 빼서 상자에다가 옮겼어요. 네. 네. 그리고 한참 후에 A라는 친구가 들어옵니다. 네. A라는 친구는 공을 어디서 찾죠? 바구니. 예. 오, 이건 뭐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이 다 관점 취하기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예를 들면 만 4세 이전의 아이들이나 자폐가 있는 분들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구니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공이 상자에 들어간 거를 봤잖아요. 네. 그 질문을 들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빨간 머리 A도 나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쟤를 보는 게 그쵸. 아니라. 이 질문을 받은 나는 이거 공이 들은- 상자로 넘어가는 걸 봤잖아요. 네. 내 입장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빨간 머리는 나갔다 들어왔고 공이 옮겨진 걸 보지를 못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봤기 때문에 봤다. 자기는 봤다. 예, 만 4세 이전의 아동은 그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4살 때 전화를 해서 엄마 이것 좀 따주세요. 엄마 이것 좀 따주세요. 이게 뭔데? 다 알 거라 생각하는구나. 거기 콜라병 이름이- 따달라는 건데 그 콜라를 따달라는 거를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것 좀 따주세요. 이게 뭔데요? 그건 바로 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본인이 보고 있는 걸 이 엄마도 알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라고 하고 만 4살이 지나면 우리나라 나이로 5살, 6살이 지나면 가능해져야 돼요. 엄마가 안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엄마 집에 와서 콜라병을 따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예,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안 될 때는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공감 능력, 마음의 헤아리기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나한테 저런 게 있는데.
이렇게 관점 우리가 관점을 취해볼 수 있는데요. 관점 취하기는 저희가 연습이 가능해요. 어떻게 연습이 가능하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표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파란색 선을 보시면 나와 당신이에요. 예. 난지 당신인지. 그리고 분홍색을 보시면 공간입니다. 여긴지 저긴지. 초록색을 보시면 시간이에요. 네. 나는 여기 지금 이런 관점인데 당신은 거기 지금 그런 관점일 수 있구나. 네. 그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그 순간 갈등이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나는 여기서 이런 관점인데 저 사람은 저기서 저런 관점일 수 있구나가 되면 굉장히 많은 갈등이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게 굉장히 힘든 종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인류상 존재했던 분들보다 가장 유연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쵸? 네, 정말 잘하시죠. 정말 잘하시는 분. 전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모두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게. 근데 사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로가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야, 너희 엄마가 권사님인데 이런 얘기. 너희 아빠 목사인데 아유. 왜 새벽기도 안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 사람 이번 주 무슨 일 있었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냥 무조건 뭐가 돼가지고 해요. 그건 뭐냐면 관점 취하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사사삭 할 수 있는 걸 유연한 관점이라고 부른다면 한 관점에 고착돼 있는 것을 경직성이라고 불러요. 굳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굳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이래야지. 근데 그게 맞죠. 맞는 건 맞는 건데 옳은 건 옳은 건데 유연한 관점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걸 넘어서서 이해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연한 관점을 이렇게 취해볼 수 있는데 유연한 관점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관점 취하기의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둘이 싸워요. A가 B가 싸웠는데 A한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B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나를 버리고 쟤를 편들었다고 해요. 맞아. 그리고 얘가 편을 나눠요. 다시 B한테 가서 맞아 하면요. 얘 박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너로서 그 상황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는데 너는 너로서 그 상황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었구나. 그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BPSS 모델, 몸과 마음과 환경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저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때 저 사람 지금 몸 상태가 어떻지? 저 사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지? 저 사람 지금 어떤 일을 당했지? 어떤 환경에 있지? 저 사람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 관점 취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감이 오세요? 네. 네. 관점 취하기 잘하면 내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사람도 좀 이해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막 쟤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거 안 하고 좀 마음 그럴 수 편안하게 있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 맞습니다. 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그 옳다라는 개념은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네. 너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너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틀린 걸 맞다고 하진 않아요. 너라면 그럴 수 있었으니까 감옥 관리를 했는데 진단서 써주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단서 써달라고 오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 환경이라면 이 친구가. 근데 사실 이해가 너무 되지만 사실 잘못을 한 거에 대한 대가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리 죄를 진 사람도 그 사람의 태어난 환경,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이해하다 보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겠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BPSS 모델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네. 머릿속에 몸, 마음, 환경, 영. 몸, 마음, 환경, 영. 모델을 그린 상태로 마음 헤아리기를 하는데 나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인생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불킥 하던 장면 있잖아요.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죠. 네, 너무 이불 많죠. 많이 바꿨어요. 빵꾸났어. 네, 저도 너무 많은데요. 그럴 때 지금 내가 생각하면 정말 이불킥을 하고 싶은데 예. 그때 거기에 그 20살에 나로서는
지금의 지혜가 있지 않은 30대, 40대를 거쳐오고 있지 않은 내용충. 그때 20살에 거기에 나로서는 그때 피 끓는 혈기에 그런 몸 상태에 그런 불안정한 마음 상태에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그때 나로서는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마음 헤아리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방금 이런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떤 뭐 이성에게 대했던 행동들이나 혹은 뭐 일이 좀 안 풀렸을 때 좀 감정적으로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 화가 쌓여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좀 이제 그럴 수 있었겠네라고 한번 좀 돌이켜보는 보통 그 생각을 하면 왜 그랬을까지? 더 왜 그랬을까? 방금처럼 더 일부러 또 이거를 계속 안 보려고 해. 옛날 이야기도 쌓여 있지만 자꾸 안 보려고 하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때 그 상황에서 돌아오면 또 똑같이 뭐 나는 그 사람을 너무 또 좋아하니까 그랬던 거지만 또 그분은 또 그럴 수 있었겠네. 그때 너무 나만 생각했네.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거기서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볼까요? 상대. 그 상대 마음을 내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었을 거다. 아마 상대가 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게 마음 헤아리기의 장점이에요. 더 힘들었을 수. 뭐냐면 이해를 하는데 나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치료를 2년쯤 받으셨는데 엄청 길게 2년을 막 100번을 받으셨는데 그 심리 이론을 배우셨는데 심리 이론을 본인의 방식대로 굉장히 경직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실 심리치료라는 거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과거의 나의 상처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부모님의 악행에 대한 관점에만 마음이 메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더욱 미래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의 잘못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헤아리기라는 거는 그때 나만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물론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한다면 너무 귀한 거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 사람으로서는 당신이 옳다, 당신이 그랬겠네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기가 그때 너로서는 쉽지는 않았겠다. 다른 인생을 살기가 너로서는 그때 쉽지는 않았겠다. 특히 그 사람의 몸, 마음, 환경, 영적인 상태를 그 당시에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게 됐는지까지 생각을 하면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안쓰럽네. 네. 그게 오늘의 결과였는데 안쓰럽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쓰럽게 보실 거라는 게 제 가정이거든요. 얼마나 짠하겠어요. 우리 이렇게 버둥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기 딴은 최선의 선택을 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랬을 때 신앙인인데 왜 우울증에 걸리냐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BPSS 모델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년 전 기사에서 21살짜리 아빠랑 18살짜리 엄마랑 아기를 낳고요. 둘이서 PC방에 다니고 그러면서 아기를 그냥 유기를 해놨어요. 7개월 된 아이였던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아이를 그렇게 버려놓고 한 이틀 있다가 중고나라에 냉장고 팔려고 집에 잠깐 들어왔었대요, 부모님이. 들어와서 애가 있는데 냉장고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 다음 며칠 뒤에 아이는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 기사를 접하는 마음에서 그 기사를 그냥 보지 마시고 7개월짜리 아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7개월짜리 아이의 관점. 그러면 환경이라는 게 그 아이한테는 너무 중요하죠. 예. 근데 나를 방임하고 유기하고 학대하고 버리는 부모예요. 나는 7개월이라 밥을 혼자 먹을 수도 없고 물도 혼자 마실 수가 없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근데 그 부모가 잠깐 들어와서 냉장고 들고 나는 놓고 나갔어요. 그 아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저는 제발 봐달라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이틀 못 먹은 거를 다 쥐어짜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발견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가 자라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봤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 집사는 신앙이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을 못 느껴. 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 것 같죠. 네. 그걸 저희가 베이직 왜 트러스트, 그런지 모를 거. 네, 기본적인 신뢰라고 부르는데 인생에 기본적인 신뢰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맡겨도 된다는 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믿어 본 적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런 친구가 나중에 자라서 신앙인이 되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유전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렇게 잔인한 부모님들 밑에서 예민한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났어요. 이 친구가 편안할까요, 성격이? 날이 서 있죠. 둥글둥글할까요? 예민한 아닐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 자존감이 어떨까요? 부모도 날 버렸는데, 부모도 날 버렸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라뇨. 저는 사랑까지는 기대도 안 합니다, 저희 환자들한테. 미워만 하지 말자, 학대만 하지 말자, 예. 불쌍하게만 생각해주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그분이 다 진짜 부모라는 거는 믿어지지도 않고 부모는 나한테 진짜 범죄자인데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를 안다. 라고 하면서 믿어보려고 애써요. 그분 신앙이 우리만큼 좋지 않아도 저는 그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중에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BPSS 모델로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3강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오늘 궁금하신 거? 화병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우울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하거든요. 되게 밝고 잘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찾아올 때가 있는데 우울증을 이렇게 조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활발하진 않죠. 내성적으로 비춰지는데 빡 터지는 것도 이것도 우울증의 종류인가요? 순간에 우리나라 우울은 그렇게 와요. 그 우리나라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우울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딱 보기에 전형적인 우울증은 누워서 못 일어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정말 많이 기력이 없고 피곤하고 느릿느릿하고 근데 요즘에 우울은 비전형 우울로 많이 와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오미크론처럼. 예. 먹는 것도 조절이 안 되고 잠도 많이 잤다가 못 잤다가 이렇게 특히나 어린 친구들일수록 비전형 우울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는 화병인데요. 화병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흔해요. 그게 미국 교과서에 화병 이래가지고 HWA 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병이네. 우리나라 병이에요. 미국 세상에. 특이적인 병으로 국제 교과서에 이거는 문화 특이적인 걸로 관찰해 봐야 된다고 올라가 있어요. 화병 이렇게. 한국인이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여리잖아요. 예. 그리고 예민하잖아요. 근데 관계를 되게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아요. 참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안 예민한 사람은 자극을 1개밖에 안 받는데 네. 예민한 사람은 자극을 10개 받아요. 근데 그 10개 중에 9개를 참았어요, 자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9개를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뭐가 누적되냐면 한, 억울. 한국의 정서 중에는 사실 우울증인데 우울보다 억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면 난 저 사람한테 이런 서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난 저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중에 9개를 참아내고 1개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압력밥솥이 꽉 차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뚜껑 팍 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사람한테 팍 쏘거든요.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이제 화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 남편 입장에서는 난 몰랐다. 난 저렇게 참고 있는지 몰랐다. 원래 순한 여자인 줄 알았다. 아내는 골마 오고 있었는데 10년, 20년 시집살이 하면서 매번 억울했는데 매번 참은 거예요. 그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참는다고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말 하나 몰라 근데 진짜 사람.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한다. 네. 맞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와의 관계에서 억울한 마음이 많이 쌓여요. 그 억울한 마음이 표출될 때 그렇게 팍 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자, 오늘 2강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3강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